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노년의 아들 집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녀는 이 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3시면 정확히 일어나 샤워를 했고 물소리는 한 번 시작되면 30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리 없이 씻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집 전체에서 매일 희미한 약 냄새가 났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의심을 억눌렀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문 열쇠 구멍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눈길에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들의 심야 샤워 뒤에는 어떤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가 어떤 절망을 느껴야만 말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67살의 천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지훈이는 서울에서 건설 투자 관련 일을 합니다. 회사 대표라고 하더군요. 뉴스에 나와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시골에서 혼자 너무 외롭게 지낸다면서요. 어머니, 이제는 복을 누리셔야죠. 걱정 마세요. 집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늙으면 자식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니까요. 온 몇 벌과 직접 담근 고추장, 장아찌 몇 통을 챙겨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많고 차는 빨랐으며 공기 중에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이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콧물을 흘리며 엄마, 나 맞았어 하고 울며 집에 오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야위셨네요.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늙어서 그런가 보지. 마른 게 더 건강해 보여. 여기는 공기도 좋고 영양가 있는 것도 많아요. 아들이 엑셀을 밟자 차는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간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집은 분당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 전자출입문, 엘리베이터에는 에어컨과 방향제까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집이라기보다는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회색 홈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많이 말랐구나. 서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그런가.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꾸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은 깨끗했습니다. 나무 바닥에 붙박이장. 침대는 싱글 침대였습니다. 커튼은 짙은 남색이었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어보니 고정된 창이었습니다. 밖으로는 건물 안뜰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물자국이, 천장 한 구석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않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밝고. 거실은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었지만 제 방은 벽걸이 에어컨이었습니다. 냉장고처럼 추웠죠. 밤중에 2번이나 깼는데 손발이 뻣뻣했습니다.
이 집이 제게 주는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아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6시부터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서연이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아침을 시키려고 했다더군요. 엄마는 손발 멀쩡하니 돈 쓸 필요 없다. 그 애가 희미하게 웃었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샤워하는 것 같았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춘 싸움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주 작았고 억누르는 듯했지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마디가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표정 썩히고 있어? 저는 문가에 쪼그려 앉아 귀를 문틈에 댔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거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밤 차량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시골집의 개구리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혼자서 평온하게 보냈던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세 글자가 그날 밤 유난히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째, 저는 이미 한밤중의 물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안방 욕실에서 자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수도꼭지를 유난히 세게 잠그는 소리가, 어떤 날은 샤워기가 타일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무겁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매일 밤 이 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서연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애는 늘 부엌에서 음악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고 동작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애의 오른손목에 옅은 보라색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세게 붙잡힌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부딪혔냐고 묻자 그 애는 시선을 피하며 그냥 채소 썰다가 찬장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졸아들었습니다. 그 멍이 마치 제 몸에 난 것 같았습니다. 일곱째 날 밤 새벽 3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다급하고 억눌린 소리, 그리고 타일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안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안으로 미는 현대식 디자인이었고 열쇠 구멍은 금속 손잡이에 작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문틈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심장에서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상의를 벗은 아들 지훈이가 서연이의 머리채를 쥔 채 침대맡에서 욕실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있었고 얼굴은 거의 비틀릴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나 짝도 두껍지. 엄마가 계신데 나한테 그따위 표정을 지어? 지금 당장 네가 어떤 년인지 엄마한테 보여줄까? 서연이의 입가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을 안 해? 아들은 그 애를 문 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그 눈빛은 뭔데 불쌍한 척하기는. 저는 거의 뛰어들 뻔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문틀을 짚고 서 있는데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훈이는 어릴 적 천둥이 치면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엄마 무서워하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물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새우젓과 파를 조금 넣었죠. 지훈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아들은 앉아서 두 그릇을 먹고는 제 손맛이 최고라며 서울에서는 이런 엄마 맛을 볼 수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그 애가 외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죠. 햇볕이 강했는데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그 애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 그날 정오, 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빈 침대가 있나요? 입소 절차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언제쯤 방문하시겠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요,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이는 회사에 갔고 서연이도 집에 없었습니다. 짐은 금방 쌌습니다. 옷장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죠. 낡은 옷, 몇 벌, 제가 가져온 고추장 한 통, 그리고 손으로 베껴 쓴 불경책 한 권, 그것들을 하나씩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지퍼도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 조용하고 기이한 집을 깨울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을 누리러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부엌 냉장고 문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요양원에 며칠 있겠다. 걱정 마라. 라고 썼습니다. 내려가기 전 저는 일부러 안방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단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개인용품이 거의 없었고 검은색 만년필한 자루와 표지 없는 소설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옷장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공간을 비워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머무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랍을 당겨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낡아 보였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릴 것도 같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일어설 때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색 스테인리스 페달형 쓰레기통이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페달을 살짝 밟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편지지 한 장과 너덜너덜한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주워서 보니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우측 늑골 미세골절, 좌측 손목 연조직 타박상, 발목 내측 염좌로 인한 진구성 골절, 압박 회피 권고. 날짜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달, 다른 병원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2주 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었고 그녀의 고통이었습니다. 수없이 도장이 찍히고 기록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상처들. 종이 더미 사이에는 사진 한 장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옛날 사진인 듯 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서연이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초여름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제가 현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챙겨 제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안방을 나서며 문을 닫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요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차창밖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애는 혼자서 이렇게 오래 버텼구나. 도대체 누가 입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을까? 요양원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시끄러운 활기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커튼을 젖히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자기 과일이 한 개 없어졌다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보다는 이곳이 진짜 집 같았습니다. 입소 등록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특별히 돌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아직 말짱하다고. 그는 웃으며 열쇠와 침대 번호를 건네주며 저를 박선희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3층 구석방에 묻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수면 위로 조금씩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침대맡에 앉은 그 순간 비로소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입술을 붉게 칠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였지만 머리는 검고 윤기나게 염색한 것이 결코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침대맡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넉살 좋게 물었습니다. 새로 왔나 봐? 아들이 여기다 버리고 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왔어요. 그녀는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나는 아들한테 떠밀려 왔어. 내가 집에서 매일 손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시끄럽게 군다고. 그녀의 이름은 이정숙, 광주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은퇴한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성격이 너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가정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20년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단번에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넘어져 다친 후에야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년을 참으셨다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참았지. 여자는 원래 참는 거야. 특히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참고 나니 뭐가 남았게? 그 인간은 나중에 암으로 죽었어. 나 혼자 병원에서 사망 서류에 서명했지.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그때 알았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남의 무덤을 파주는 거라는 걸.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댁은 어떻게 오게 됐어?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해서 갔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을 봤어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잘 못해요. 그녀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듣겠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정말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말이야. 모든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 아내가 맞고 며느리가 억압당하고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우리는 마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처럼 살았지.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다 말했어야 했는데 밤에 우리는 복도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요양원 밖에 불빛이 유리문에 비쳐 마치 꿈속의 서울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참는 게 최고지. 하지만 방법을 생각해야 해. 화만 내서는 이길 수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로 이겨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증거로, 사람으로, 그리고 스스로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 그 뚝심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나흘째, 햇살이 좋고 바람에서는 풀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저는 3층 발코니 옆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신문을 뒤적였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지훈이가 또 그 애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한 젊은 남학생이 복도 끝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겨우 알아보았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키가 훌쩍 컸고 마르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간편했지만 말할 수 없이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왔는데 마치 저를 놀라게 할까봐 조심하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떻게 왔니?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죠. 엄마가 할머니 여기로 오셨다고 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차를 내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공부는 잘 되니? 네, 그럭저럭요. 고려대학교 3학년이에요. 곧 졸업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차를 그에게 밀어주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요즘 어떠니? 많이 마른 것 같던데. 그는 아래 십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피부도 하얗고 눈빛도 반짝였는데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는 점점 말수도 줄고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내 아빠가 성격이 좀 강하긴 하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네 엄마한테 참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가 아직 어렸을 때는 기억 못하겠지만 아웅?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저 가볍게 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은 남이 끼어들기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정말 손을 댔다면 그건 다른 문제야. 혹시 뭐 들은 거 있니?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캐물으려는 게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더는 못 보겠어서 그래. 내 엄마가 저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을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놀라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10살 때요. 한 번은 아빠가 한밤중에 엄마를 부엌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때 할머니는 시골에 계셨고 부모님은 제가 자는 줄 아셨죠. 사실은 안 자고 있었어요. 네가 봤구나.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말하면 두 분이 더 크게 싸울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침묵했고 그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마주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나 날씨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그 균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말할 용기가 없었대요. 말하면 제 학비가 끊길까봐, 할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아빠가 더 끔찍한 짓을 할까봐 무서웠다고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짊어지면 안 됐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짊어지다 못해 무감각해졌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 몇 년 엄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세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아빠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빠가 없을 때면 몰래 개인 병원에 가서 자비로 진료받았어요. 건강보험 기록 남을까 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숨겨진 폴더를 열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에요. 그가 녹음한 몇 개의 음성 파일과 엄마의 손목과 얼굴에 난 멍자국 사진 몇 장, 그리고 엄마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전부 클라우드에 저장해 놨어요. 휴대폰 바꿀 때마다 백업했고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파일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녹음은 불분명했지만 지훈이의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의 눈빛은 멍했고 상처는 선명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안다는 걸.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회를요. 엄마가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할 그 순간을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마치 한숨 돌린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엄마를 돕겠다고 하시니 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지훈이의 젊은 시절보다도 더 맑고 단단한 그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침대맡에 앉아 돋보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환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회색 안개가 낀 것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금 그 애가 보여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들은 너무 무거워서 일단 제대로 보고 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원래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불경을 기록하려고 가져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넘기자 종이는 이미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재래시장에서 10권에 1,000원 주고 산 그런 노트였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90년 지훈이가 4살 때 그 애아빠가 처음으로 나에게 손을 댔다. 그때 우리는 천안 시내의 새방에 살았다. 에어컨도 없는 연립주택이라 여름에는 찜통 같았다. 그 인간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반찬이 짜다며 탁소리와 함께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깜짝 놀라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생각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뺨을 후려쳤다.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귀에서는 밤새 윙윙 소리가 났다. 그때 나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못했다. 지훈이가 구석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천천히 썼지만 한 획 한 획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의 소리, 벽 구석의 냄새, 심지어 그가 나에게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욕했던 말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였다. 그가 도박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을 때였다. 그 시절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 집 전 재산이 3,000만 원도 안 됐으니까. 그는 회사에 말할 용기가 없어서 집에 와서는 내가 돈을 함부로 썼다고 뒤집어 씌웠다. 그는 나를 발로 찼고 나는 부엌에서 뒷문까지 나동그라졌다. 그날 밤 나는 열이 나는 지훈이를 돌보면서도 웃는 척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떠나지 않은 것은 직업도 학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남들이 저 여자는 남편 하나 간수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참았다. 하지만 내가 참을수록 그는 더 포악해졌다. 여기까지 썼을 때 저는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나의 침묵을 보고 자랐다. 그는 분명 이것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 있었으니
그도 자기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손찌검을 한 후에도 내가 평소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했으니 그도 서연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마치 출구가 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후회였습니다. 젊었을 때 내 아들에게 집은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때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도록 방치한 셈이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저는 민준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모을지, 어떻게 서연이의 안전을 지킬지, 어떻게 변호사를 구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저를 요양원 맞은편 카페로 데려가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50대 남성이었고 평범한 정장 차림에 말이 별로 없었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최민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한 법률구조단체 소속 변호사이며 지금은 개인 사건을 맡을 여유가 좀 생겨 주로 혼인 분쟁과 재산 다툼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민중 군에게서 대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이 빠르지 않았고 어조는 평탄했습니다. 요즘 이런 유형의 사건을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장기간 재정을 통제하는 가정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집이 가성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죠? 민준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회사는 실제 영업 장소가 없습니다. 등기된 주소는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였고 대표는 강태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름은 회사 등기 시스템에서 연례보고서에 서명한 기록조차 거의 없습니다. 거의 활동이 없어요. 전형적인 차명 보유네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자산을 회사로 옮기고 다른 사람을 법인 대표로 내세워 혼인관계에서 직접적인 명의가 남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건 한국에 적지 않은 중산층이나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가족 자산 분리수법이죠.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략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돈을 숨겨 놓았다는 것. 아주 깊숙이. 서연이가 이혼을 제기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의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자금이 사실상 가계 수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거나 그녀가 이 혼인 기간 동안 희생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문제는 그녀가 가장 기본적인 계좌 정보조차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뜨거워졌지만 마음은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강태식 씨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민준이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버님의 대학 동창이지만 아버님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지금 대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를 설득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가 생깁니다. 자산을 분할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은닉 구조를 밝혀내어 어머님의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주협약이나 회사 등기 같은 건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지난 몇 년간 서연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압니다. 그는 고지서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며느님을 돕고 싶으시겠지만 아주 긴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편에 서줄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럼 이 강태식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침묵하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녀의 동맹이라는 것을. 최민석 변호사가 저를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요양원 3층의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평범한 짙은 회색 재킷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변호사라기보다는 은퇴를 앞둔 늙은 공무원 같았습니다. 다만 그날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입을 여는 어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사실 며칠 동안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던 게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정장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빛은 먼 곳의 나무 그림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30여 년 전에 제가 동신초등학교에서 반년 동안 실습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이었죠. 여사님 아들 지훈 군이 당시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험을 망치고는 동급생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울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지만 주먹을 계속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왜 화가 났는지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아빠도 엄마를 때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저릿저릿한 것이 마치 과거 그 낡은 집의 나무 문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지훈 군은 노란 바탕에 파란 소매가 달린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신발끈은 풀려 있었죠. 제가 학교 상담 기록지에 가정폭력 목격이라고 적고 절차에 따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도가 아직 미비해서 선생님이 덮어버렸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군이 연락했을 때 제가 직접 이 사건을 맡고 싶다는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된 겁니다. 우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제도의 실패에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이었거든요.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감사함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갔더라면 아마 지훈 군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저는 무릎 위에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이 조금씩 명료해졌습니다. 이미 과거의 기회를 놓쳤으니 앞으로의 길은 더 이상 잘못 걸어서는 안 된다. 최 변호사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빈 종이를 꺼내 두 줄의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 조정 및 보호 절차를 밟는 겁니다. 며느님께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확보한 녹음 파일, 진단서, 사진만으로도 초기 증거는 충분합니다. 둘째,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겁니다. 아드님께서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법원에 가성 컨설팅의 관련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과 회사 계좌가 포함됩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이해했지만 전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름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강태식. 그가 핵심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의상으로는 회사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를 협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드님께서 설정해 놓은 자산 구조를 파헤칠 기회가 생깁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줄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아 이미 아드님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일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압박을 가해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엄마를 참여시키는 건가요? 저는 몇 초간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최 변호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 태도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셋만 옆에서 맴돌아서는 안 돼. 서연이가 정말로 벗어나고 싶다면 직접 나서야 해.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그 집에 있어요. 안전하게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창밖의 황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그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다면 어떡하지? 지훈이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섣불리 연락해서는 안 돼.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여성보호단체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해서 건강 상담을 명목으로 방문하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죠. 일단 모든 계획을 알리지 않고 그녀의 의지와 안전 상황만 확인하는 겁니다.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면 이건 지훈 군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이 될 겁니다. 단순히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서연이를 돕지 않으면 그를 또 한 번 방치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요양원 3층에 텅 빈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불빛인 것처럼 우리는 최 변호사와 다음 행동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연이에게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 변호사가 잘 아는 여성보호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가정지원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밖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과연 동의할까? 20년 동안 맞고 산 사람이 과연 도망칠 용기가 있을까?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용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 최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시간은 1분 20초로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공중전화로 건전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마치 바람만 세게 불어도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거 알아요.
길게 통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녹음 파일이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분명 무언가를 보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민준이도 알게 됐다는 걸요. 감사해요. 두 분 다. 통화 마지막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가는 날 제가 찾아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녹음을 다 듣고도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더는 못 참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이미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며칠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막 말린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 앞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긴 소매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듯한 모습에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 앉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 2잔을 따르고 나서야 그녀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왔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갔어요. 머리 자르러 간다고 하니까 믿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 안에 집에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할 거예요. 휴대폰은 안 가져왔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심칩 빼놓은 지 오래된 거예요. 이건 추적 못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아.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끝까지 널 도와줄 거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아래 십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맡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1000표지의 노트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일기예요. 처음 맞았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썼어요.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남긴 유일한 제 자신이에요. 저는 그 일기장을 바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쥔 채 마치 그녀가 20년간 억눌러온 울음소리를 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야. 밤에 민준이가 이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지에 찢어진 흔적, 손으로 쓴 페이지 번호까지 전부 번호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밤에 저는 혼자 방등불 아래 앉아 서연이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꽃을 사주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한다.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하고 민준이 앞에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매번 그가 나아지려나 생각하면 그는 다시 한번 나를 때린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이가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보험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총 3억 원짜리 2건이었는데 수혜자는 모두 가성경영 컨설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빠의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매입 당시 가성 컨설팅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게 하려고. 민준이의 얼굴에는 젊은이에게서 보기 드문 분노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엄마가 받은 생활비는 사실상 지훈이가 자기 마음대로 쓴 돈이었어요. 엄마의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할부 결제를 하게 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했죠. 건강보험조차 지훈이 회사에 묶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맡에 앉아 그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우선 여성보호단체를 통해 보호명령을 신청하게 합시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녀의 신변 안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긴급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진단서 사본을 다시 정리하고 날짜별 부상 기록을 교차 비교하여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은 지훈이의 출장, 음주, 명절 후의 다툼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탐사보도 채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업 비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지만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서울건설업계 사장의 가정폭력 기록과 재산 은닉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실 의향이 있다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지난 몇 년간 회사 자산의 절반을 제주도 자회사로 옮기고 땅 투기와 허위 입찰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그는 모든 것을 챙겨 빠져나갈 것이고 서연이는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태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선희 여사님이시죠? 저 강태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저를 찾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보는 듯 했습니다. 네, 제가 지훈이 어머니입니다. 제 어조는 평온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 사람 회사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서요. 예전에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계속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자산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제가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신에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서요. 당신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당신도 같이 휘말릴 수 있다는 걸요. 그가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앉아 한강 위의 빛이 조금씩 황혼에 잠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욕실에 숨어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기장을 서랍 속에 감추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살아남고 그 후에 반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았다. 다음 단계는 반격이다. 우리는 강태식을 대전에서 그가 직접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뒤편에는 합판으로 막아놓은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비좁고 공기는 후덥지근했으며 천장에서는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물에 부른 것처럼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계속 손을 비비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박 여사님, 저 사실 저를 왜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실 텐데요. 최 변호사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조는 무겁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가성경영 컨설팅의 법적 대표이사 맞죠? 네, 네. 하지만 그건 다 명의상으로만 그런 겁니다. 지훈이가 이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이용해 집을 사고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모든 회사 서류, 주식 양도 계약서, 운영 협약서, 법적 책임은 모두 당신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전혀 몰랐다고요? 강태식은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명만 했어요. 서명만. 그가 서류 뭉치를 가져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서명했어요. 걱정 말라고. 이건 절대 당신에게 피해 갈 일 없다고 해서 동의한 겁니다. 저는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정말로 그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아무런 이득도 본 적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뭘 하고 얼마를 버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 문제죠. 그럼 이제 일이 터졌으니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시겠다? 최 변호사가 냉소했습니다. 강태식 씨, 문제는 이 모든 서류에 법적으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강태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돕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까지 휘말릴 수는 없어요. 정말로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루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겠죠.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담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는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여사님을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무서워서.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서연이가 20년 동안 맞으면서 안 무서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어미가 되어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걸 보고 집을 나와야 했던 게 안 무서웠을 것 같으세요?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책임 없이 빠져나가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는 당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운영과 결정은 모두 지훈이가 통제했으며 법원의 재산 구조 복원에 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세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훈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록도 남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구를 지키면 다른 누군가는 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당신을 신경 쓸 것 같으세요? 당신은 그저 그가 재산을 숨기는데 이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망설였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진행할 겁니다. 다만 그때는 당신도 그와 함께 진흙탕에 빠지게 되겠죠. 최 변호사의 어조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 강태식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최근 2년간의 회계 자료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못 내줄 정도로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약하면서도 분노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트로 기어오르고 싶지만 차마 뒤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차장을 나올 때 길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치며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꿀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보다 한 발 빨라야 합니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증거로 확보해서 그가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차에 타려는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한 남성분이 로비에서 여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지훈이가 요양원 접수처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마치 제 속을 전부 파헤쳐 보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습니다. 강태식은 왜 찾아가신 겁니까? 저는 문가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늑다리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법으로 장난치면 제가 어머니를 못 건드릴 줄 아셨어요? 네가 나를 건드릴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내 아내를 20년 동안 건드려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건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널 위해 덮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가 분노에 차 오히려 웃었습니다. 손가락이 거의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를 끝까지 몰아붙여서 진흙탕 싸움을 만들면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공문사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께서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 관련 증거 제출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맹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면서도 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들추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손수 키운 그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소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훈이가 다녀간 지 사흘째. 법원은 정식으로 우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김서연은 여성보호단체를 통해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신청서에는 의료기록, 사진, 녹음 파일 일부와 그녀가 직접 쓴 진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 진술서는 글자 하나하나가 단단했고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 감정을 억누르며 단어 하나라도 부정확하지 않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법원 심사는 단 이틀 만에 끝났고 3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한 긴급 보호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의 통지서가 팩스로 저와 서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보호단체가 마련해준 비밀 쉼터의 가명으로 입소했습니다. 지훈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을까요? 그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찾겠지.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건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면 승부니까. 동시에 최 변호사는 강태식이 제출한 USB를 검찰청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가성 컨설팅이 자산을 은닉하고 재산을 회피하여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을 면하려 한 혐의에 대한 초기 증거로서였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회사 최근 2년간의 내부 장부에서 여러 불법적인 변조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강태식이 막판에 변심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는 나약할 뿐 남을 위해 총알바디가 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최 변호사는 우리 세 사람의 첫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 민준이, 서연이 3대가 처음으로 진정한 행동팀으로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단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검찰은 회사 재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목표는 합법적인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재산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도 이제 함부로 재산을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도권을 잡았으니까요. 한 가지 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법정에 가겠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줘야겠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뒤에 서 있을게요. 첫 재판이 열리던 날은 맑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강렬했지만 공기는 깊이 숨쉬기 두려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1시간 먼저 지방법원에 도착해 철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베이지색 터틀넥 스웨터에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성보호단체 자원봉사자가 빌려준 옷이라 약간 커 보였지만 단정하고 차분했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뼈를 감춰주었습니다. 그녀는 목 아래에 있는 흉터를 여러 번 만졌습니다. 2년 전 지훈이에게 밀쳐져 찻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봉합수술도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며칠간 반창고만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울조차 보기 두려워했지만 오늘은 증인석에 서서 모두에게 그 흉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안내에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모든 과거의 침묵을 심판하는 긴 복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옷깃에는 회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고 피고석에 앉아 변호사와 이따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여성이었지만 최근에는 주로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을 맡아 승소율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의 서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장이 가볍게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첫 번째 증인 박선희 씨, 제가 일어서자 법정 전체의 공기가 제 등 뒤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박선희 씨,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피고 지훈의 어머니이자 원고 김서연의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이 원고가 신청한 가정폭력 보호명령 연장 심리이며 재산보호 및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관은 계속 진행하세요. 서연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선희 씨, 과거에 지훈 씨가 김서연 씨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 집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지훈이가 서연이를 침대에서 욕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면서 또 그따위 표정 지으면 내 엄마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도꼭지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 욕실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서연이가 감히 울지도 못하고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까? 네, 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버텨온 것이고 저는 나중에야 그녀 곁에 섰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판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 고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부숴놓고 우리가 치워주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운 것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시종일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강철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재판을 신경 쓰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언젠가 제가 그의 맞은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서연이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돕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이 여전히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30분간 휴정을 선포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은 지훈이의 반격 차례였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주름 하나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매는 차분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린 칼처럼 선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가 제기한 가정폭력 혐의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입원한 적도 없고 어떠한 신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반박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원고는 오랜 기간 정서불안 증세를 보여왔으며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 인식에 편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원고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긴장 상태였으며 특히 고부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증언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관련 언론사와 접촉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서류철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법정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상태 불안정, 가족 갈등, 감정적 과장이라는 혼합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내가 너보다 더 지독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감정 조작과 역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때렸다는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측 변호사는 증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지훈이의 대학 동창으로 여러 차례 가족 모임에서 김서연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지훈이에게 냉담하게 말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유창했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심지어 진술을 하면서 친구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타입의 여성이 아닙니다. 그는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간 집착하는 면이 있고 돈에 특히 민감하며 감정이 불안정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거의 일어설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보다 더 맹렬했습니다. 재판 중에는 함부로 발언할 수 없었지만 최 변호사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추후 반증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증인이 언급한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때린 시점이 원고 자녀의 실제 재학 장소 및 방학 일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적인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녀의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휴정 전에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훈이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저희 측은 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고께서 이성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 과거의 격한 언행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신다면 모든 것은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냉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 서연이를 돌아보며 그녀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맞은편에 앉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정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재판. 그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서연이가 온전히 전장에 서는 모습을 본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녀가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소리쳐 외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처럼 손을 차분히 놓고 호흡을 가다듬고 고통을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뼛속에 숨겨왔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구나. 판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 혼인 기간 동안 느꼈던 폭력 행위의 내용을 간략히 진술해 주십시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맞은 것은 2003년,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그는 술을 마시고 와서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서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 은행에서 돌아와 다음 달 카드값을 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저를 벽으로 밀치고 제 다리를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도 때리고 나서 자기가 놀랐는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감정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밀치기, 나중에는 뺨을 때리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 성적 때문에, 어떤 때는 그의 전화가 울렸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티슈 한 장을 뽑아 코를 닦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 부모님이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는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올까봐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멈추면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는 제 배를 찬 적이 있습니다. 유산되지는 않았지만 꼬박 2주를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간병인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누워
화장실에 가기가 무서워서 물도 많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부터 사진도 있습니다. 제 얼굴이 부어오른 모습을 찍어두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2가 부러졌는데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가 저를 욕하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불쌍한 이야기를 꾸며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단 하루라도 평온한 날을요. 그녀가 이 말을 마쳤을 때 법정 전체는 짧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이조차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기까지 말할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이 우리는 원래 여기까지 오면 거의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호명령이 발효되었고 증언이 제출되었으며 변호인단이 가진 자료는 이미 충분히 탄탄했습니다. 검찰조차 가성 컨설팅의 자산 이전 혐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회계 장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도 재산 분할 및 배상 협상 일정을 잡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지훈이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법정에서 화를 내지도 언론 앞에서 고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거미줄을 치는 것. 소리 없이 친척, 이웃, 과거의 인맥을 통해 한 뼘 한 뼘 우리 발밑의 땅을 포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서연의 외삼촌. 늘 명절 식사 자리에서 자네들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해 라고 말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연이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지훈이가 성격이 급하긴 해도 사람이 나쁜 애는 아닌데. 다음은 지훈이의 초등학교 동창이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집 사정 좀 아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고모, 지훈이의 친고모가 요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와서는 제가 변호사에게 세뇌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부부 사이의 일을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지훈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그 애가 사람 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안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란 내가 입을 다물고 그녀가 도망치지 않고 아이가 울지 않고 이웃이 흉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이런 허위 증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민준이는 꼬박 2주 동안 그 사람들이 과거에 참석했던 시간과 장소를 조사하고 단체 채팅방 기록을 뒤지고 일정표를 대조하여 그중 한 명이 사건 당일 부산에 있었으면서도 서울 자택에서 다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하나하나 캡처하고 대조하여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정이 아니에요. 그냥 소모전이에요. 그는 진술서를 쓰면서 지훈이를 욕했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원래 예정되었던 판결일은 한 번,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어떤 때는 법원 절차 때문이었고, 어떤 때는 피고 측 변호사가 보충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고, 어떤 때는 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고려해보라고 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도에 서서 지훈이와 그의 변호사가 지나가며 냉소하며 말하는 것을 몇 번이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판결 하나를 8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 8개월은 그냥 기다리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끝없는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앞은 칠흑 같았고 뒤는 물러설 곳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더 악랄한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기업의 자원을 이용해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어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강태식의 증언을 보충했으며 부동산 매각 시점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지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올해 9번째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뜨거운 정오였고 비현실적으로 더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땀이 손바닥에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이미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사실 정립, 정신적 위자료 20억 원 지급, 자녀 양육권 귀속 명확, 재산 이전 부분은 사법조사 절차에 들어감. 한 줄 한 줄이 돌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그 세 글자를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했다. 뉴스는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제목은 그녀가 일어섰다. 20년간의 침묵을 깬 가정폭력 재판, 법원 남편의 폭행 공식 인정. 기사에는 법정에서의 우리 측면 사진이 실렸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서연이가 입었던 흰 셔츠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금방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10년 넘게 맞았어요. 이 기사 보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가정폭력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병입니다. 저분이 이길 수 있다면 어쩌면 나도. 저는 한 줄 한 줄 서연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저처럼 그림자 속에서 사는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떠날 수 있다고. 정말로 살 수 있다고. 어느 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어머니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60살이 될 때까지 맞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 남자랑 같이 살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엄마 침대 머리맡에 붙여놨어요. 제가 말했어요. 누군가는 걸어 나왔다고, 엄마도 할 수 있다고.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맑은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싸운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판결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져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판결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판사가 판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집이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한 이름과 한 이야기와 한 외침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나도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노년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의 은폐와 폭력에 맞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며느리를 위해 증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온 가족과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용기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억압,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우리가 늙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자신과 자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쩌면 또 다른 어르신이 힘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굳건한 의지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년은 참고 견디는 시기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의 시기라는 것을 댓글, 구독, 공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진실을 향한 지지입니다.